경기도 용인의 롯데몰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용접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60여 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13명이 다쳤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돼 조 회장은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표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주총표 대결로 밀려난 첫 사례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이 연임을 반대했고 이딴 오너 갑질 논란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양호 회장은 여전히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이자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 회장으로서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들의 심판을 받은 만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재계는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개입에 대한 우려를 들어 연임안 부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과 망신주기라는 여당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참사 인근 지역에 이른바 딱지 투자를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유학비 지원 등의 논란에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의혹 동영상 CD를 내보이며 임명을 만료했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신속한 검찰 수사를, 야당은 상설특검을 촉구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검은 국회 논의가 필요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서유열 KT 전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에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열 KT 전 사장이 구속이 됐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서유열 전 사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에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서 전 사장, 지난 2012년 KT 공개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서 6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012년 당시 모두 9명이 특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도 불러서 부정 채용 개입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KT 전 사장이 구속됐다는 속보입니다. 네, 경기도 용인의 롯데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용접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60여 명이 대피를 하고 그 가운데 13명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그럼 불이 완전히 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영상인데요.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에서 본 화재 현장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롯데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한 대여섯 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 불로 중상자 1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연기를 들이마신 피해자는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불이 나 신고도 빗발쳤는데요. 용인시는 오후 4시 50분쯤 인근 지역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접 작업 중 튄 불꽃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조양호 회장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서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입니다. 먼저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대한항공 주주총회장. 관심이 집중됐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찬성 64.1%, 투표 종수의 35.9%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로써 정관상 이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발표가 나자 시민단체를 포함한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주주님. 대한항공 주식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를 넘게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입니다. 외국인 주주는 20.5%, 기타 개인 소액주주 등이 55%를 갖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인이요, 종업원이 주인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왜 우리 대한항공이 그렇게 추잡스러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과 2.5% 남짓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겁니다.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입니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총수가 물러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다 오너일가의 갑질과 일탈 파문에 대한 여론 악화도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에 빠진 대한항공 측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이 이제 막 결정된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 계획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향후 절차에 따라 논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은 공식적으로 박탈됐습니다. 다만 한진그룹에 대한 지배력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태현 기자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만큼 한진그룹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 회장의 결단이 아니라 주주에게 심판을 받은 모습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회장이 회장직에서도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이자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18%를 가진 최대 주주 지위도 그대로입니다.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미등기 임원 회장 직위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다른 그룹 사례도 많기 때문에 경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한항공도 당분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장남인 조원태 사장, 우기용 부사장의 3인 대표이사 체제인데 조 회장만 빠진 공동대표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심판을 받은 만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사의 멤버가 아닌 경영진이 임원이 그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 측면에서 보면 주주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재계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 찬반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회적 무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이 장기 수익성 여부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게 어떤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한진칼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고 대한항공은 2.5% 가까운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조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은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즉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코드를 넘지 못했습니다.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는 이틀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회장 연임안이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총 전에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밝힌 점도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막판 표심을 움직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조 회장 연임 반대 소액주주 운동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 140여 명으로부터 0.54%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실패를 계기로 해서 대한항공이 이러한 불투명한 회사 내부 운영 구조, 내부 통제 구조들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 아닌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로 국내 주식시장에 109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특히 횡령이나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중점 관리 사안으로 지정해 주주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제2, 제3의 조양호 사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민연금이 선임을 반대했지만 무난히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8.4%에 그쳤고 주총에 참석한 주주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임승은입니다. 네, 아버지 조양호 회장의 대표직 박탈은 딸들의 땅콩 회항, 또 물컵 갑질로 대변되는 한진가 일탈이 촉매제가 됐습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주주들의 철퇴를 맞은 겁니다. 지난 4년 4개월을 백종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KE086편이 이륙 직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옵니다. 조양호 회장의 큰딸 조연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인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여론의 문매가 이어졌고 조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불거집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수천 명은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을 개설해 그동안 한진 오너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조 회장 일가의 전면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언행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 왜 전화는 2개씩 들고 다니고 지랄이야. 개인 전화 부셔버려. 그리고 한진가의 밀수와 탈세, 배임, 횡령 의혹 등 각종 위법 혐의는 전방위 수사선상에 오릅니다. 결국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와 대표이사직 상실은 이런 재벌가의 갑질과 일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주주들의 심판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실패는 오너가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 총수가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취재기자들 리포트를 쭉 보셨는데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 20년 만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와 오늘 주총의 의미, 또 앞으로의 파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본주의 촛불혁명이다라는 표현도 일각에선 있고요. 아무튼 주주 손에 밀려난 첫 재벌 총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네. 오너 일가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 특히 주주의 그 의견으로 강제로 사내이사에서 어떤 선거에서 져서 내려오는 건 사실 첫 사례고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창업자이고 만들었지만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가치를 훼손하고 기능을 못하면
투표에서 져서 당연히 나오는 건 상식적인데 네. 우리에게는 사실은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동안은 왜 이게 지금 이게 첫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례적인 건데 왜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던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온외 일가들이 아무리 네. 진행을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심판을 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는 온외 일가들의 진행에 의해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사회도 거수기밖에 못했었고요. 네. 주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고 지금까지 주주총회는 대부분 형식적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기업 가치의 훼손에 따라서 재벌 총수도 이렇게 주주의 손에 의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조양호 회장이 일각에선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거란 좀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좀 어젯밤 나왔던 속보, 국민연금 반대 입장을 좀 주총 전에 밝히면서 조금 이 전세가 좀 역전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일반 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재임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참석자의 과반만 통과하면 되는 안건인데 네. 한진의 경우에는 사실 자충수를 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회이사들의 주주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3분의 2라는 선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정관에서. 그게 오히려 이번 건에서 자충수가 된 거죠. 그게 오히려 자충수가 역공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고 원래는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면 되는데 참석자의 절반만 하면 재임이 되는 건이죠. 네. 실제 이번에도 절반이었으면 충분히 통과되는 건이었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촉발을 해줬고 네. 그리고 외국인 주주들도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고요. 그리고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도 반대 의견을 표했었고 여기에 일반 주주들이 가세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숫자만 놓고 봤을 땐 2.5%의 지분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소액 주주들이 그 2.5%를 가져가면서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네네. 자, 국민연금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작용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습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역할을 했던 건지. 네, 스튜어드십 코드는 말 네. 그대로 스튜어드십 즉 청지기 역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일반 주주들을 대신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도입되었고 실제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주주권 행사가 실행된 가장 첫 사례가 이번 대한항공 사례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고 네. 문제는 이런 기관 투자자의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대기업들 특히 재벌 오늘 일가들에서는 굉장한 긴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경우 주주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국민연금이 네. 투자자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주주 권한을 행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고 보지 않겠다. 즉 오늘 일가들의 여러 가지 불이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주로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주주 네.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발행된 것이고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단순히 이제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투표나 주주 여러 가지에서 행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첫 실행 단계가 된 거죠. 네, 뭐 자본주의 촛불혁명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또 연금 사회주의 같은 부정적인 시각도 네, 맞습니다.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립되지 않은 기관으로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충분히 정책적인 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즉 이런 주주 행동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선행적으로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앞으로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국민연금의 수익 보장, 즉 주주 가치를 훼손할 때만 주주 가치 보존을 위해서 해야 되지. 네. 어떤 여론이나 여론몰이식이나 정부 정책의 어떤 위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제 그 국민연금 내 열렸던 이틀 연속 열렸던 그 회의도 좀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액 주주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가 나서서 소액 주주의 표를 위임받아서 행사를 했다,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절차를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 소액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는 주주가 아니면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위임을 받으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액 주주 운동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전에는 장하성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현재 공정거래위원장 한 김상조 위원장이라든지 네. 소액 그 시민단체로서 주주총회 참석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지 그때는 상징적인 의미였고 실제적인 권한이 그 가결되거나 부결된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국민연금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소액주주 운동을 해서 이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향후에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소액주주들이 우리도 이제 가능하구나라는 가능성을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네. 향후의 주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나 향후에 더 많은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사회적 여론이 악화된 것이 일반 주주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대한항공 지분 구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특수관계인 조양호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고 네. 지금 쭉 나와 있는데 네. 기타에 해당하는 게 아마 소액 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4.59%에 해당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여론 악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해에 오늘가의 갑질 행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 네. 그게 단순히 사회적 무리가 아니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25%나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적 손해로 다가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손해와 이러한 자기의 권리를 네. 주주총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저 33.59%의 향방이 이번에는 이제 표로 간 거죠. 물론 대한항공 측에서는 네.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했을 거예요. 네, 못 들어오게도 하고 못 들어오기도 하고 네. 뭐 행사 대리권을 갖고 온다든지 추적했겠지만 아마 대한항공 측에서도 이렇게까지 부결될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오는 표현들이 이사 연임 실패 또 대표이사직 박탈입니다만은 경영권 박탈에 대한 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사실상 박탈입니까? 아니면 경영권 자체는 박탈된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예. 형식적인 박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에서 재선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박탈도 가능하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게 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야기를 나옵니다. 예.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일가들은 소유자가 곧 경영권을 가져간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국내 재벌가가 다 그렇죠. 그렇죠. 대체로. 이게 사실 상식이 아닌 거죠. 근데 이번 건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행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러한 현재의 지배구조 체제 내에서는 원래 정상적인 지배구조라면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하고 그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사도 있어야 되고 감사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영의 구조는 지배구조는 이사회가 대부분 오늘가가 임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사회 자체가 일단 거수기와 허수아비 역할밖에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일가를 견제할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 남아있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들도 대부분 조양호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간접적으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거죠. 지금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직 물러나기 전 상황만 봐도 조양호 회장, 또 장남인 조원태 사장, 그렇죠. 우기용 부사장 이렇게 3인 대표이사 체제였거든요. 이 장남인 조원태 사장이 회사 안에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번에 이사회를 이끌었던 의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원태 사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조양호 회장의 의중에 따라서 다 임명된 분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회이사들조차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회장의 의중에 따라서 임명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이사를 추천한 사회이사 추천위원들조차 또 오늘 일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분의 물론 상징의 의미 굉장히 큽니다. 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간단히 표현하면 조양호 회장만 빠졌지 나머지 경영체제는 그대로다. 그대로고 네. 실제적으로 사내이사만 아닐 뿐이지 간접적으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주의 어떤 심판을 받은 만큼 회장직에서도 좀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시민단체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물론 그 무리를 일으킨 만큼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지금 국회에 네. 상법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집단 투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는 주주들이 자기들을 대변할 이사회에 사회이사를 앉히다든지 사내이사를 앉혀서 그런 부분은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네, 어쨌든 당장의 어떤 대한항공 자체 경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이번 조양호 회장의 어떤 예로 선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대한항공 앞으로 좀 경영적으로 좀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실 거거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자 이번 지금 상황에서 경영진이 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대한항공이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 2월 19일 날 사전에 대한항공 장래 사업 및 경영 계획이라는 공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지배구조 투명화라든지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제 대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거죠. 이번 조치를 통해서 사실은 대한항공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이러한 경영 계획이 아니라 향후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약속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그러한 일들을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주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주주들에게 신뢰받는 경영구조,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방점을 줘야 될 일이고 향후에 주주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주주들에게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어떤 사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 또 소액 주주들의 어떤 역할, 표를 행사하는 부분까지 좀 많은 선례를 좀 남긴 사례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와 함께 오늘 조양호 회장 대표이사직 박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날선 검증 공세로 이른바 저격수로 불렸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이 자료 제출 미비로 박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세웠지만 이 박 후보자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서면서 청문회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 여야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눈 박영선 후보자. 사선 의원으로 40차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박 후보자가 이번에는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입장이 바뀌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동료 의원이 후보자로 나오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미비에 항의하는 피켓까지 선보이며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청문회 40번 하셨다고 그러던데 40번 하시면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당은 과도한 신상털기라며 엄호에 나섰고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1심이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박 후보자 역시 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제출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청문회를 해봤지만 지금 이게 무슨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는 저는 그 후보자는 지금까지 못 봤고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제기됐던 윤성빈 특혜 응원 의혹에 대해서도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의 안내에 따랐다고 해명하면서 이른바 패딩 논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에게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딩만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원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고 일부 야당 의원의 개인 의료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항의하는 성명을 내는 등 장내 장외에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개인 신상 관련 질의가 줄을 이룬 가운데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정훈입니다. 네, 그리고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아들의 호화 유학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을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은 관련 자료 제출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금 2,450만 원, 3천만 원대 포르쉐 자동차. 야당 의원들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황제 유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현재 8,479만 원의 현금, 예금, 자동차 이런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성 과정, 본인이 보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데 조 후보자가 연구개발비로 해외 출장을 가서 두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카이스트 공모 출장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가 시인하신 것처럼 차남과 장남의 그 졸업식에 맞춰가지고 그 인근에 출장을 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엔 적정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허위 해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 의도적으로 장관 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은 그냥 교수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좌우간 그 출장 계획에 입각해서 서류를 내고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며 청문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고 그게 정부 각 부처 사이에 우월적으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녀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조동호 후보자. 거듭되는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장관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4.3 보궐선거 현장을 점검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경남 창원 성산 지역입니다.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이 사퇴를 하고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되긴 했지만 이 보수 성향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끝까지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창원 성산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 지역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진보진영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곳입니다. 이후 단일화에 실패한 19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돼 이른바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립니다. 창원공단이 지역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유권자 가운데 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경제 악화와 공단 침체로 지역의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직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창원 쪽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창원 쪽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경제 살리기 적임자라며 입을 모읍니다. 이 지역에서 한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원전 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젊음을 내세우는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첨단 방위산업 활성화와 창원형 코트라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3일 선거는 반드시 경제정책을 정부가 온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주름한 국민의 명령이다. 또 성산군민의 명령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창원 기업의 자립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창원형 코트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보진영의 한 축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제조업 혁신 클러스터로 지역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정의당의 그 기치에 맞게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 노동이 존중되는 그런 문제를 더욱더 확장시키내는데 제가 이제 견인차 역할을 좀 하겠다.
다른 진보 성향 후보인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제조업 발전 특별법 제정 등 창원 살리기 3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스마트 산단, 창원광단 살리고 통일산업 특구를 마련해서 100년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제 포부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역대 선거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던 통상적인 진보 진영 단일화가 아닌 여당 후보가 사퇴한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표심에 미칠 영향입니다. 단일화 효과를 높이려는 정의당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지도부가 총력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는 창원 성산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와 범보수 진영의 결집 유발 효과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크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환경부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서 환경부가 특정 후보자에게 면접 자료를 미리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할 문서까지 환경부 공무원이 대신 써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말 이뤄진 환경부 산하기관의 이사장 모집 공고입니다. A4 용지 5장 내외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는 이사장이 되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등의 경영 구상을 담은 것으로 자기소개서와 함께 서류 심사의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공무원이 후보자 한 명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대신 고쳐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후보자가 계획서를 쓴 뒤 환경부 공무원이 마치 논술 선생님처럼 첨삭을 해준 겁니다. 특혜는 서류뿐 아니라 면접 심사에서도 이어집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면접 전 해당 후보자에게 예상 질문과 답안까지 만들어 제공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16명이었는데 특혜를 받은 후보자는 단 1명이었고 결국 이사장이 됐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이에 대해 YTN과의 통화에서 지인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써주긴 했지만 환경부 공무원은 아니었으며 면접용 문답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청와대 정치 논평이지 영장 기각 사유라 볼 수 있어요. 구속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간단히 적시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어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내며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 유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학의 사건의 수사 방식을 놓고 법무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인데 큰 틀의 방향이 결정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가장 큰 관심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에 첫 단추를 수 있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수사단을 언급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의 결정이 됐네요.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이후 법무부 수장이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사 방식으로 함께 꼽혔던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외될 수밖에 없고 특검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으로 수사 방식이 좁혀지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사장급이 수사단을 이끌며 뇌물과 직권남용 의혹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검사들이 포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은 방위사업 비리와 원전 비리, 최근엔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과거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에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로 결론 내린 데다 당시 수사검사 대부분이 현직 검사라는 점을 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YTN 양일익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의혹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임명을 만료했지만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 국회를 찾아온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동영상이 담긴 CD를 내보이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임명 철회를 간곡히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사전에 관련 동영상이 진짜인 건 확인했지만 황 전 장관에게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거나 CD를 건네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말을 듣고도 김 전 차관은 예정대로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법사위원장 시절 국회에서 자신을 따로 불러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CD를 보여줬다는 주장에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 법사위에 들어갈 때마다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현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박 후보자의 주장은 기억이 없다며 따져보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호텔 신라 이보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초 제보자인 간호조무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카톡 대화방 내용을 토대로 병원 측이 이 사장의 프로포폴 관련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일. 경찰은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했습니다. 곧이어 기록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탐사 보도매체 뉴스타파가 확보한 병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마약 장부의 내용을 짜맞추기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정 환자의 투약량을 과대 기록해 프로포폴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기록을 조작해 프로포폴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투여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고 2016년이잖아요 벌써. 그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여기 왔다 갔다는 그런 기록 내용이 없고 진료 기록도 없다면은 이거 투약을 이부진 사장이 했는지까지는 못 밝힐 수도 있다고 봐요.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원장과 간호사들을 차례로 소환한 뒤 이부진 사장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서 욕설을 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증인이 말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욕설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 재판장은 증언 때 방해될 수 있고 퇴정시킬 수도 있다며 주의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 작은 소리로 앞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재판부의 재차 당부에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매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던 성범죄 전과자가 버스기사의 신고로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배 전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이 모는 버스에 탄 범인을 단번에 알아챈 겁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버스 앞문과 뒷문으로 타더니 한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틀 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수배 중이던 61살 신모 씨. 버스 기사의 신고로 붙잡힌 겁니다. 딸 키우는 사람으로서 신고를 한다고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로 복역했던 신 씨는 지난 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수배 전단을 만들어 도내 버스 업체에 보냈습니다. 수배 전단을 유심히 봤던 버스 기사 김모 씨는 마침 자신의 버스에 탄 신 씨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곧바로 신고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과 연락해 만날 정류장을 정하는 등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뭐 이런 내용을 지나치지 않고 잘 인상착의를 숙지해 놓으셨다가 112 신고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같이 이제 협동해가지고 경찰은 범인 검거를 도운 버스기사 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YTN은 3.1운동 100주년 기획으로 여러분의 제보를 받아서 알려지지 않은 친일 잔재물을 찾고 있습니다. 제보받은 사례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과 나란히 서 있는 친일파 동상도 있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해 가족의 화합을 이끈다는 내용의 친일 선전 영화 조선해역. 국내 1세대 여배우 복혜숙 씨가 출연했습니다. 충남 보령 그녀의 고향엔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복혜숙 씨가 출연한 노골적인 친일 영화는 국기 아래서 나는 죽으리, 감격의 일기 등 확인된 것만 6편. 하지만 이런 행적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배우를 기리기 위한 동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상과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YTN으로 제보를 한 시민은 친일 여배우의 동상과 평화의 소녀상을 한자리에 세운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복혜숙 동상은 지난 2013년 개관한 박물관에 관련 자료를 함께 전시하며 근처 공원에서 현 위치로 옮겨졌고 이후 지난해 3.1운동 99주기를 맞아 공교롭게도 같은 곳에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복혜숙 씨의 친일 행적을 아는 일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박물관 전시 자료는 철거하기로 했지만 동상까지는 옮기지 못하면서 소녀상과 친일 배우의 동상이 한자리에 놓이게 된 겁니다. 향후에 이제 이분의 공과 사안은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보는 충남 논산 상월면사무소 한편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지역의 군수와 면장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인데 일제강점기 조선 제1의 땅부자,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김갑순의 비석도 함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 시청자는 설립 이유를 알 수 없는 친일파의 공덕비를 볼 때마다 불편했다며 YTN에 제보했습니다. 또 그래 모른다고 그러길래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거 갖다 뽑아서 내밀려면 돈 들 것고 거기다 페인트로다 이건 친일파라고 써붙이든지 그러지 않으면 거기다가 새겨서 넣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는 친일 잔재물.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제강점기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확실하게 반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영토와 역사 등에 대해 아이들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교과서에 정확히 기술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정부가 각각 입장을 전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에 기초해서 확실하게 반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명이 탄 소형 SUV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3명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쳤습니다. 해안도로 옆 3m 아래 바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떨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9살 김모 군과 18살 이모 양 등 10대 남녀 5명이 숨졌습니다. 네,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 사고로 카쉐어링 업체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반복되는 카쉐어링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흔히 차를 빌린다고 하면 렌터카부터 떠오르기 마련인데 네. 렌터카와 카쉐어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 모두 일정 비용을 내고 빌려 타는 겁니다. 네. 차이는 시간하고 사람을 만나느냐 여부고요. 일반적인 렌터카는 정해진 차고지로 가서 직접 만나서 최소 4시간 또는 6시간 이상 빌리는 걸 의미하고 네. 카쉐어링은 짧게는 30분 단위로 빌려 사용하되 직접 만남이 없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대면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렇죠. 시간차가 있는 거군요. 두 가지 네네. 개념이. 자, 이번 사고 역시 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카쉐어링으로 인한 사고 어떻게 좀 직배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사고 전체가 7,800건 정도 되고요. 렌터카 공제조합에 따르면은 카쉐어링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일반적인 단기 렌터카 사고율의 한 4-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카쉐어링 자동차의 사고율은 132%나 되고요. 네. 같은 시기에 단기 렌터카는 36.2%, 장기로 빌려 타는 렌터카는 29.7%니까 평균 4배 수준 사고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네. 단기 렌터카가 3년에 한 번 정도 교통사고 났는데 반해서 카쉐어링 자동차는 한 대가 1년에 한 번씩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 카쉐어링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대목이다. 자, 사고가 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도로 상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상태도 있을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운전 경력이 짧거나 또 연령대가 낮은 운전자가 주로 운행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이용의 편리성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자동차 보유 측면에서 네. 20대는 보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20대 초반은 더 낮겠죠. 그런데 자동차는 필요하고 하지만 이 면허등을 직접 검사하는 일반 렌탈보다 대면 없는 렌탈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반드시 빌려서 이용해야 하는 시간 제한도 없으니까 하는 건데 네. 연령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연령이 어떻게 제한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이제 만 20세 운전면허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사고율에서 전반적으로 25세 미만의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25세 이상으로 빌리는 걸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처음 등록할 때만 그러니까 카쉐어링 같은 경우 단기 렌터카 말고 공유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등록할 때만 면허증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쉽게 말해 엄마나 아빠 아이디로 그렇죠. 10대가 대면 확인 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던 거고요. 이번 같은 사고에도 사실 이 문제였죠. 본인들이 이제 아는 분의 아이디를 빌려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이 본인 확인에 대한 이 검증 절차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허술한 인증 절차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네네. 있었는데 이거를 왜 시행하는 것이고 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토부가 카쉐어링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 네. 휴대폰하고
자격증, 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일단 회원가입을 하도록 제한을 했고요. 예약하거나 이용할 때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카시어링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일부 성인 이용자들이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는 사전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끝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기업과 협의해서 가입할 때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한다고 했었던 건데 네. 이건 여객운수법 개정 사안입니다. 이후에 논란이 좀 있다가 그 뒤로 이제 카풀택시 논란이 좀 더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심에서 잠시 멀어져서 추진은 되고 있으나 그렇게 빨리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여객운수법 개정 사안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를테면 뭐 우리가 금융거래할 때는 스마트폰 사용할 때 참 솔직히 좀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만큼 여러 번의 좀 단계를 거쳐서 인증을 하잖아요. 네네. 지금 기술력으로 휴대폰 앱이라든지 뭐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좀 추측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최근에 휴대폰 인증 방식이 뭐 안면을 인식한다든가 지문을 인식한다든가 모든 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등록해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카시어링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든 이용하면 돈을 내니까 약관에서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규정해 두면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이 됐을 때만 대여하고 부실하게 대여해서 이번처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그 기업에게도 부실 확인의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끝없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편집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여객운수법 개정 같은 법적인 문제, 제도 문제가 좀 미비해 보이고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카시어링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관련 시장이 얼마나 성장세에 있는 건가요? 국내 카시어링 시장은 지금 상당히 성장해 있고 20, 30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지금 회원 수만 한 700만 명에 달하고요. 네. 실제 운영되는 차도 17,000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장 매출 규모도 2016년에 1,000억 원 정도에서 지난해는 3,200억 원이 됐고 2020년 되면은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빌리는 방법이 손쉽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악용돼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니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네, 회원 수가 700만 명이고 또 실제 운영되는 차가 17,000대 수준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을 살려서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의 장점 살리려면 결국 디바이스 실제 확인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법 보면 대여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를 대여하거나 또는 대여받으면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기업은 아직은 책임이 없고 빌려가는 사람이 책임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방지책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니까 이제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만드는 절차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튼 운전자의 본인 확인 절차 이 부분을 좀 거듭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군 관련 행사지만 경제를 강조했는데 포스트 하노이 이후 전국 구상을 끝낸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투표 이후 2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중대장 중대원 정치지도원 대회. 현재 조성된 정세가 군의 전투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겹사이고 있지만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혁명, 저국과 인민을 수호해가는 믿어온 선우들이 곁에 있기에 군 행사지만 정작 김 위원장이 강조한 건 경제 건설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당 7차 대회에서 제시한 웅대한 목표와 당 중앙위원회 7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라가 들끓는 시기에 열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열린 당 7차 대회에선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제시됐고 당 중앙위 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선 기존의 핵경제 병진 대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 채택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경제 건설 노선을 유지하면서 비핵화 대화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군사 관련 행사에 경제 발전을 강조한 것은 내부적으로 군부의 경제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내부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앞서 시작부터 좀 순탄치 않았다 이런 차정윤 기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후보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자에게 청문회 농락을 말고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오늘 청문회에서의 답변 태도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게 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죠. 박영선 후보에 대한 어떤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사실 지난 과거에 이제 날선 검증 공세로 저격수로 불렸던 박영선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였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 후보자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제 맞서기도 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게 됐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납니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반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에 워싱턴 DC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을 한 용의자들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최근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경찰 관리를 인용해 북한 대사관에서 강도와 납치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10명 가운데 최소 2명에 대해서 스페인 당국이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스페인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모든 용의자가 침입 사건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경기도 성남의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통제소 탱고의 공동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양국 간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시설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운영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 주둔지 일부 시설의 운영비를 해당 국가로 넘기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일부 군의관들이 실리콘으로 지문을 위조해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군은 전국에 있는 국군병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브라질 의사가 실리콘에 지문을 찍은 가짜 손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출퇴근 기록기를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의사는 동료 의사 11명과 간호사 20명의 지문을 각각 복사해 여러 개의 가짜 실리콘 손가락을 만들었고 이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챙기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이 소식은 해외 토픽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최근 이 같은 일이 우리 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군 양주병원 등 외과 군의관 8명이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마치 출근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역시 실리콘으로 자신들의 지문을 본떠 출근한 당번 군의관들에게 맡겼고 당번들은 출퇴근 기록 인식기에 실리콘 지문을 찍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와 육군중앙수사단은 해당 군의관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고 전체 국군 병원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은 적발된 군의관 8명 가운데 6명을 보직 해임하고 나머지 2명은 추후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부 군의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는 등 군의관들의 근무기간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잇따른 추락사고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이번에는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객이 없는 항공기였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현지 시각 26일 오후 2시 50분쯤 올랜도 국제공항을 이륙했지만 도중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 회항 후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행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빅터빌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승객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사흘 뒤인 지난 13일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태우지 않고 공항 재배치 등을 위해 이동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번 일이 지난해 10월 189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항공기와 이번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실속 방지 자동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 기수가 너무 높이 들려 양력을 잃고 추락하는 실속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조정 특성 향상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항공 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상무위원회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청문회를 열어 연방정부의 항공업계 관리 감독 문제를 따질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댄 엘웰 연방항공청 청장 대행 등을 대상으로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제작사에 자체 인증권을 부여한 탓에 시스템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 서부 쓰촨성에서 대규모 매장량을 가진 셰일 가스전이 발견됐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와 과기일보는 최근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이 쓰촨성 네이장과 지공 일대에서 매장량 1247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셰일 가스전을 찾아냈으며 올해 안에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이번에 발견된 가스전의 총 매장량은 인구 100만 명의 도시에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태국 총선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탁신계 푸어타이당이 군사정부 집권 연장에 반대하는 6개 정당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에서 137석으로 의회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어타이당은 오늘 퓨처포워드 등 6개 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어타이당 총리 후보인 쿠닝 수다랏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사정부 재집권을 막는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참여정당의 의석수는 255석에 달해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나라 두 대통령 사태로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인데 이 여파로 이틀 동안 휴업과 휴무, 휴교령이 이어졌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수도 카라카스 내 주거단지. 출근 준비가 한창일 이른 아침 시간에 불 켜진 세대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또다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달 초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이어진 정전 사태 이후 보름 만입니다.
전국 23개 주 가운데 적어도 17개 주가 영향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 tenemos nevera, no tenemos los aparatos se me quemaron la nevera, el televisor ya hasta que se explota. Tenemos comida, la comida se dañó.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전 복구를 위해 현지 시각 27일까지 48시간 동안 휴업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직장들은 휴무에 들어가고 상점과 식당, 은행들이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카라카스에서는 지하철 운행이 이틀째 중단됐고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원인 원유의 최대 수출 거점 호세 항구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정전 복구에 5, 6일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즈 부통령은 국영방송에서 이번 정전은 미국이 계획하고 자국의 극단적인 우파 집단이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마두로 정권이 허위 정보를 흘려 불안감을 조성하려 한다고 반격에 나서면서 전국 정상화에서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네, 오늘 경북 지역은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은 일주일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서쪽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벚꽃이 절정에 달한 경남 지방.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화 전망보다 일찍 꽃이 만발했습니다. 경북 지방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의성 낮 기온이 무려 25.1도까지 치솟고 대구도 24.2도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온화한 남서풍에 강한 일사가열이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선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북은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 올랐고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도 15도를 웃돌며 이틀째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에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며 수도권에는 7일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날씨는 너무너무 좋아요. 포근하고.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이게 뭐 마스크를 해도 너무 심해서 목이 따갑고 자전거를 타러 나올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진 뒤 주 후반부터 주말까지 강한 동풍이 불며 잠시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재작년처럼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올해는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월 14만 원, 1년이면 168만 원이 늘어났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4만 7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를 보면 다음 달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4만 6,959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원래 3만 가구로 예상됐던 이번 달 분양 물량이 1만 6천 가구로 줄고 대거 4월로 분양 일정이 미뤄진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 등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서울 인구가 10년 만에 순유입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의 2월 국내 인구 이동을 보면 지난달 서울에 3,034명이 순유입돼 지난 2009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순유입세로 전환됐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매달 7,000명에서 11,000명 사이에서 인구 순유출이 이어졌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송파구에 4,400명, 동작구에 1,200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등 헬리오시티 등 일대 아파트로 입주 물량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승강기와 함께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승강기를 고정하는 안전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승강기 안쪽에서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부산에서 아파트 승강기가 추락한 건 오후 2시쯤. 꼭대기인 17층에서
노동자들이 교체 작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1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뭐가 이렇게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직감적으로 뭔가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기계만 떨어지고 사람은 안 다친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34살 A씨 등 노동자 2명은 떨어진 승강기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의 승강기는 설치한 지 20년이 넘어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승강기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교체 작업에 나선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승강기의 낡은 밧줄을 제거하고 새 밧줄을 연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차상루입니다. 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 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ILO 협약 비준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공동성명을 통해서 사용자 측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은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어 노동계 요구만 들어주고 경영계만 압박한다는 경총 주장 탓에 ILO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 협약 비준 대신 탄력 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또한 이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서 이것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더욱 개혁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저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영계는 공동 성명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노조 가입 제한이 없어지면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라든지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계는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거나 부당 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LO 비준 관련 논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의견과 경영계의 요구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서는데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인류 최초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 비행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여성 우주 비행사 2명 중 1명이 남성으로 교체된 건데요. 문제는 우주복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9일 예정된 나사의 우주 비행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배터리를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당초 우주 비행사는 지난 6년간 훈련받은 두 여성 비행사 크리스티나 코크와 앤 맥클레인. 여기에 지상 관제사까지 모두 5명이 여성이어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이 우주 유영을 하는 첫 번째 사례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I think that my career and perhaps me being up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can really show women and girls and everybody that hey, we're not just sitting at the table, we're leading the table. There's no excuses. 하지만 이런 최초 여성팀 우주 계획은 우주복 문제로 틀어졌습니다. 항상 큰 우주복을 입어왔던 맥클레인을 위해 큰 우주복이 준비됐는데 지난주 첫 우주 유영을 하면서 중간 크기 우주복이 몸에 더 맞는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부랴부랴 새 우주복을 준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 맥클레인은 남성 우주비행사로 교체됐습니다. 나사 측은 중간 크기의 여벌 우주복을 비행 시간 전까지 준비하기 힘들다며 비행사를 바꾸는 게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We have to go in
anybody that's going to strap themselves to the top of the rocket has to understand that things can go wrong and needs to be prepared to respond to it. It's because what we're doing is so important. 1961년 인류가 최초로 우주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우주비 행사는 모두 500여 명.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이번 비행이 여성 우주인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만큼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지만 완벽한 임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격려도 쏟아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프런트 직원의 사설 토토 배팅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NC 구단이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직원은 구단 면담에서 운영팀 소속으로 일하던 지난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사설 스포츠 배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설 배팅 외에도 구단 직원, 선수들에게 돈을 빌려가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대출 상환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C구단은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관련 절차에 따라 압수한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재선의원이시며 네, 이제는 전 대표이사가 됐죠.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조양호 회장의 인사말입니다. 고객 최우선 경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랑이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한 KE086편 1등석에서 시작이 된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이어진 물컵 투척까지 총수일가 갑질 논란은 자랑은커녕 국민 밉상이 됐고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66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44개국 124개 도시를 취항하고 있습니다. 엑셀런스 인 플라이트, 대한항공의 진짜 비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 회장의 대표이사직 박탈이 경영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데요.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일주일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나름 포근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청주는 8도, 부산은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청주는 16도, 대전도 16도, 대구는 17도, 울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중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속보가 많았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뉴스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